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KM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언제나처럼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인수합병 계약서를 무심한 눈길로 훑어보며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다. 상대방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조항들이 그의 손끝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도준에게 있어 비즈니스란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이익의 계산일 뿐이었고 그 냉혹함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때 두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김전무가 황급히 들어왔는데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도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청객의 무례함을 지적하려 했으나 김전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로비에 기이한 소동이 벌어졌다는 보고였는데 보안팀조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도준의 호기심보다는 불쾌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즉시 상황실 모니터를 켜 로비에 CCTV 화면을 띄웠고 그 순간 그의 호흡이 일순간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에는 고작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3명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보안 요원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이목구비가 마치 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오려 붙인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3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통제력을 잃었던 밤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희미한 기억과 다음날 아침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인의 모습은 오랫동안 그를 찜찜하게 만들었던 미해결 과제였다. 당시 그는 그것이 경쟁사들이 파놓은 덧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철저히 뒤를 캤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결국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어두기로 했었다. 도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향했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것은 그룹의 주가와 경영권 승계 구도에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으나 도준은 오직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만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이들 곁에는 한 여자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준이 다가가자 여자는 흐릿한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는 단번에 그녀가 3년 전 그 밤의 주인공인 한지은님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도준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며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지은의 몸을 받아 안았고 동시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들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내 직원들의 입단속과 현장 통제를 지시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의를 압도했다. 품에 안긴 여자의 가벼운 무게와 겁에 질린 채 자신의 바짓단을 잡고 있는 새 아이의 존재는 도준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절박한 구조 요청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으나 도준은 일단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의료진을 대기시킨 임원실로 이들을 옮기라고 명령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는 인파를 쏘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케임은 그룹 부속 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오직 강도준의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잠들어 있는 한지은과 그 곁에서 곤히 잠든 새 아이를 말없이 응시했다. 조금 전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주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가족이라는 변수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차트를 내밀며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고 보고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라는 진단은 도준의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리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가 지난 3년 동안 아이 셋을 키우며 이토록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놓는 대목이었다. 도준은 주치의에게 최고 수준의 치료를 지시한 뒤 돌아서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 김전무가 조용히 다가와 3년 전 그날 밤 호텔 CCTV 기록과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일들이 다시 살펴보니 교묘하게 조작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도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준은 누군가 자신의 술잔에 약을 탔고 의도적으로 지은을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는 가설을 세우며 차갑게 식은 눈빛을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그룹의 후계 구도를 노리고 오랫동안 준비된 치명적인 덧침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KM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최민석이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로비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도준의 사촌 형이자 그룹 내에서 도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항상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서름을 삼키고 있었다. 민석은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도준과 판박이라는 사실에 환희를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도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결정적인 무기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신복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에 뿌릴 자료를 준비하고 이 이슈를 최대한 자극적으로 포장하라고 지시했다. 병원에서는 지은이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고 낯선 천장을 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소파에 앉아있던 도준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를 제지했다. 도준은 아이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은은 도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도준은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말투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왜 이제 와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물었다. 돈이 필요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연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를 추궁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도준의 오해에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주부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아이들 주위를 맴돌며 위협을 가해왔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지은의 고백을 듣는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민석이나 다른 경쟁 세력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자신을 협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만약 그들이 아이들을 손에 넣었다면 도준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한 파렴치한으로 몰락했을 것이었다. 도준은 지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병원조차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즉각적인 이동을 결심했다. 그는 김 전무를 호출하여 자신의 사택인 한남동 저택으로 갈 준비를 시키고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도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도준은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거나 납치범들의 타깃이 될 뿐이라며 지은이 아이들을 지킬 힘이 없다는 잔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은은 분하고 억울했지만 도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다. 도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돌아섰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며 병실로 들어왔고 도준을 보자마자 본능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준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자신의 핏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잠시 굳어 있었으나 아이들은 의외로 그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다. 가장 큰 아이가 도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저씨가 우리 아빠냐고 묻는 순간 도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동을 위해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도준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지은과 아이들을 보며 기묘한 소속감을 느꼈다. 평생을 고독한 늑대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었다.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도준은 어둠 속에 숨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는 파파라치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는 굳이 피하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차 문을 닫았다. 차량 행렬이 병원을 빠져나와 한남동으로 향하는 동안 도준은 태블릿 PC를 켜고 그룹 내 정보망을 가동하여 3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호텔 지배인과 보안 담당자가 사건 직후 퇴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도록 지시했다. 배후에 누가 있든 간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도준의 눈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불빛으로 보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들과 고용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준과 낯선 손님들을 맞이했고 도준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즉시 별채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지은과 아이들이 머물 공간은 본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도준은 지은에게 이곳에서는 누구도 당신과 아이들을 해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안심시켰다. 지은은 웅장한 저택의 위용에 주눅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이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도준은 서재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는데 아버지 역시 평생을 기업 전쟁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때 김 전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도준의 숨겨진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도준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차분하게 잔을 비웠다. 적들이 선제 공격을 해온다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강도준의 방식이었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기사 내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도준의 지시에 홍보팀장은 당황했지만 도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도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한남동 저택의 아침. 햇살이 거실에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습관처럼 경제신문을 집어들었으나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2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낯선 웃음소리가 그의 고요하고 질서 정연했던 성역을 무자비하게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준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식탁은 이미 새 아이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고 바닥에는 우유가 쏟아져 있었으며 빵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날리고 있었다.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도준에게
그 광경은 마치 잘 정돈된 예술작품에 먹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집사와 메이드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으나 에너지가 넘치는 새 아이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도준이 헛기침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그중 가장 대담해 보이는 첫째 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도준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눈빛은 도준의 어릴 적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아이는 도준의 바짓단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켜쥐며 아저씨네 집은 왜 이렇게 넓냐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도준은 자신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에 묻은 잼 자국을 보며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어야 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이를 밀어내는 대신 어색하게 뒷걸음질치며 식탁 상석에 앉았고 집사에게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잠시 후 한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식당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낯선 환경과 도준의 존재에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도준을 귀찮게 했다는 생각에 황급히 아이들을 제지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고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도준은 그런 지은의 과도한 사과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녀에게 앉아서 식사나 하라며 무뚝뚝하게 권했다. 지은은 머뭇거리며 도준의 맞은편에 앉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준은 곁눈질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세 아이는 각기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는 인매가 자신과 똑같았다. 둘째는 빵의 테두리를 떼어내고 먹었고 셋째는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강도준의 축소판들이었다. 도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보다 눈앞의 이 광경이 더 확실한 친자 확인이라는 생각이 들며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눈앞에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기묘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도준은 지은을 서재로 불렀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준은 지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한 뒤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이것이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아이들의 호적 입적과 양육권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입술을 깨물며 도준을 노려보았고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라며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도준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자르며 지금 밖에는 당신들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은이 겪었던 납치 미수 사건의 배후에 자신의 사촌형인 최민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설적으로 말해주었다. 그 이름은 지은에게도 낯선 이름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고 반박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도준은 지은의 공포를 읽어내고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자신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이용한 쇼가 아니라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은에게 선택권은 없으며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지은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이들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갈 뻔했던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악마와의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도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의 방식, 즉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도덕적 딜레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눈앞의 적들을 분쇄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서명을 마친 지은이 고개를 들자 도주는 그녀에게 앞으로 내 지시 없이는 저택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때 비서실장 김전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도준에게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최민석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도준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비난하는 찌라시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도준이 혼외자를 숨겨왔으며 이는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도준은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은 이미 예상했던 범주 내에 있었다. 도준은 김 전무에게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며 오늘 내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순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민석의 목을 조일 덫을 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무는 도준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감지하고 즉시 고개를 숙이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나갔다. 지은은 도준의 대화를 들으며 그가 싸우려는 상대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실감하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도준은 지은에게 다가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은은 세상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릴 아이들이 걱정되어 반대하려 했으나 도준은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설득했다. 공개적으로 내 자식임을 선포해야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도준의 계산이었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도준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나를 믿으라는 말 대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눈빛으로 전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도준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슈트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CEO로서의 냉철함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날이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에 신뢰감을 주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치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3명의 아이들과 한 여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여매며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가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도준이 채비를 마치고 나오자 복되는 새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그를 배웅하는 듯 했다. 둘째 아이가 다가와 아저씨 어디 가냐고 물었고 도준은 잠시 멈칫하다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러 간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준의 듬직한 모습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응원했다. 도준은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것을 감지했다. 지은은 아이들을 안고 도준을 바라보며 무사히 다녀오라는 눈빛을 보냈고 도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현관을 나서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대기 중인 리무진의 문이 열리며 그를 맞이했다. 차에 오르기 전 도준은 저택을 한번 올려다보며 이곳이 이제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요새임을 다시금 상기했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도준은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최민석의 비리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차량 행렬이 도심으로 진입하자 KM그룹 본사 주변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기자들이 차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미는 혼란 속에서도 도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차창 밖의 소란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최민석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르는 것이 강도준의 승리 공식이었고 오늘은 그 공식이 완벽하게 증명될 날이었다. 도준은 차에서 내리기 직전 품 안에서 아이들이 건네준 구겨진 색종이 접기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삐뚤빼뚤하게 접힌 종이배는 그에게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었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놓았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발을 내딛는 도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총수 강도준이 아닌 새아이의 아버지 강도준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기자회견장 연단에선 도준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마디는 변명이 아닌 인정이었고 사과가 아닌 선전포고였기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줌을 당겼고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기자회견장은 강도준의 폭탄 선언으로 인해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그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자신의 불찰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이상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뒤늦게 찾은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포장했고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토로하는 그의 모습은 차가운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묘한 울림을 주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벽으로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도준이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망신을 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도준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을 책임감 강한 남자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댓글 조작팀을 가동해 여론을 악화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준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동정론이 확산되기 전에 도덕적 흠결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했다. 도준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자마자 KM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으나 폭락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시장은 도준의 사생활 리스크보다 그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반증이었고 이는 민석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도준은 대기실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 숨을 내쉬었고 비서실장 김전무는 회장님의 대처가 완벽했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도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임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본사로 복귀한 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급 소집된 이사회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원로 이사들은 도준이 들어오자마자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혀를 찼고 일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들은 도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오너의 도덕적 결함이 기업 가치에 미칠 장기적인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이번 기회에 도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 도준은 이사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 테이블 위에 실적 보고서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취임 이후 그룹의 영업이익을 2배로 성장시킨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지금 물러난다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논리에 눌린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사회를 마친 도준은 피로가 누적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지은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지친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적들에게 둘러싸여 날선 신경전을 벌였던 그에게 지은의 걱정. 어린 눈빛은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도준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을 뉴스로 보았다며 아이들을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도준이 냉혹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을 위해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준은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아이들은 자느냐고 화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은과 함께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들어가 천사처럼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도준은 차 안에서 김 전무로부터 밤새 진행된 은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정보팀이 추적한 결과 3년 전 호텔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한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민석의 처남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제 기자회견 직전 악의적인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 국장이 민석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증거 사진도 확보된 상태였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최민석을 이 사건의 설계자이자 배후로 지목하고 있었고 도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도준은 이 명백한 증거들을 당장 경찰에 넘기는 대신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붙이라고 지시했다. 민석을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가 가장 원했던 회장 자리 바로 앞에서 절망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김 전무에게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명령하며 민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까지 발톱을 숨기는 맹수처럼 도준은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최민석은 이사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자 더욱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도준의 아킬레스건이 된 한지은과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도준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민석은 도준이 저택 경비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니게 될 유치원이나 이동 경로를 노린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의 탐욕과 조바심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그를 눈멀게 만들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도준은 지은과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을 맞아 외곽의 별장으로 이동하는 척하며 민석을 유인하는 작전을 폈다. 그는 민석이 도청이나 미행을 붙였을 것이라 확신하고 일부러 경호 인력을 최소화한 것처럼 위장하여 정보를 흘렸다. 예상대로 한적한 국도변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도준의 차량을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아이들을 껴안았지만 도준은 백미러를 보며 차분하게 핸들을 잡았고 무정의로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준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도로변 숲속에 매복해 있던 경호 차량들이 튀어나와 승합차들을 역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당황한 괴한들은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 했으나 도준의 정예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도준은 차에서 내려 바닥에 짓눌린 괴한 중 리더로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포에 질린 남자는 망설임 없이 최민석의 이름을 불었고 이 모든 장면은 도준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도준은 확보된 증인과 증거들을 김 전무에게 인계하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제 최민석은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살인 미수와 납치 사주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가 될 운명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며 이제 모든 위협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 그의 품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감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직접 수정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KM그룹의 미래 비전과 함께 최민석의 비리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긴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그룹 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지배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도준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고 지은이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응원했고 도준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기분으로 방을 나섰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도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를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강도준은 경찰서 조사실 너머의 매직 미러를 통해 수갑을 찬 괴한들이 진술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지만 도준의 법무팀이 제시한 형량 거래와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압박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괴한 중 우두머리는 최민석이 직접 지시를 내렸으며 성공 보수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도준은 이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최민석을 법적으로 매장할 강력한 무기를 얻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민석이 3년 전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지은을 이용해 덫을 놓았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어 그를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멸시켜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비서실장 김전무는 정보팀이 최민석의 비밀 금고 위치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곳에 3년 전 사건의 원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최민석은 평소 자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여 약점을 쥐거나 트로피처럼 간직하는 악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즉시 최정예 보안 요원들을 소집하여 최민석의 별장에 있는 금고를 확보하라는 비밀 작전을 지시했다. 이 작전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법보다 정의의 실현이 우선이었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온 도준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는 지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지은은 어제 겪은 납치 미수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도준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준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놈들은 모두 경찰에 넘겨졌고 이제 당신과 아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따뜻한 청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도준의 품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다. 도준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은 새 쌍둥이의 유치원 등원 첫날이었고 집안은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도준은 중요한 임원 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워 지은과 고용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서서 아이들의 신발끈을 직접 묶어주었다. 평소에 냉철한 CEO 강도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함께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도준의 다리에 매달렸고 도준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유치원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최민석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무차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고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차에서 내린 도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고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산처럼 그들을 보호했다. 도준의 서늘한 눈빛이 기자들을 훌짜 소란스럽던 현장에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아이들을 건드리는 순간 해당 언론사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도준은 겁에 질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다독였고 지은은 그런 도준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챙겼다. 한 눈치 없는 기자가 도준에게 다가와 아이들의 친모가 누구냐는 무례한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도준은 그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덮어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내 가족의 신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스토킹을 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상상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기자는 뒷걸음질 쳤고 다른 기자들도 감히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한 후 도준은 원장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했다. 원장은 그룹 회장의 직접적인 부탁에 황송해하며 철저한 보안을 다짐했고 도준은 그제야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도준의 소매를 잡으며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도준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아빠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귀는 살짝 붉어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관계로 묶인 타인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회사로 복귀한 도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팀장이 가져온 최민석의 비밀, 금고 속 하드디스크였다. 전문가들이 암호를 해독하여 열어본 파일 안에는 3년 전 호텔바의 CCTV 원본 영상과 최민석이 약물 판매상과 거래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최민석이 도준의 술잔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과 정신을 잃은 도준을 호텔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 명백한 증거는 최민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이 증거들을 당장 언론에 공개하는 대신 내일 열릴 주주총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최민석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추락시켜야만 그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는 김 전무에게 주주총회장의 스크린 제어권을 확보하고 최민석의 발언 순서 직후에 이 영상을 송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은 도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피날레뿐이었다. 한편 최민석은 고용했던 용병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비밀 별장이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도준의 손에 들어갔음을 직감하고 사무실에서 값비싼 집기들을 부수며 광분했다. 이제 와서 도준에게 사정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도준의 성격상 용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민석은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를 쓰기로 결심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폭발물 전문가를 수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험하고 광기 어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도준은 서재에서 주주총회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던 중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술에 취한 듯한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도준에게 당장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면 KM그룹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도준은 민석의 비이성적인 분노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보자며 짧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준은 민석이 단순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보안팀장에게 본사 건물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은 잠시 일손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내일의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이 될 것이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아이들이 그려준 서툰 가족 그림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도준이 평생 꿈꾸지 못했던 행복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KM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도준은 지은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후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장 입구에 도착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단상 위에는 이미 최민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도준은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도준은 사냥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KM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 위에 앉은 최민석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탁자 아래 가려진 다리를 쉴 새 없이 떨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반면 강도준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고요하고 침착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단상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KM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최민석은 먼저 마이크를 잡고 기세등등하게 도준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는데 목소리에 비열한 희열이 묻어났다. 그는 도준이 숨겨진 자식들을 이용해 동정론을 유발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영자는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석이 준비한 자극적인 자료들이 대형 화면에 띄워지자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민석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도준을 향해 사퇴를 종용하는 눈빛을 보냈으나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준은 그저 묵묵히 민석의 광대 노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도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가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아이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지켜야 할 미래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도준은 개인의 사생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준비된 신호를 보냈고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면서 민석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스크린에는 3년 전 호텔배에서 최민석이 도준의 술잔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장면과 지은을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하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어서 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청부폭력을 사주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석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살인 미수와 횡령이 얽힌 거대한 범죄 현장이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이성을 잃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짓눌린 채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발악했으나 그의 추한 모습은 이미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도주는 바닥에 처박힌 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민석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고 그토록 원했던 회장 자리는커녕 감옥행이 확정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곧이어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정복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민석에게 살인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 위반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민석의 뒷모습은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박수를 보냈고 장내는 순식간에 도준에 대한 지지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도준은 감정을 절제한 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주주들에게 지난 소란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란이 정리된 후 진행된 표결에서 강도준에 대한 재신임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었고 그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로 등극했다. 도준은 즉시 최민석의 라인에 섰던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시장은 도준의 결단력에 환호했고 KM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도준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 저택으로 돌아온 도준은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은과 마주하자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릴 뻔했다. 지은은 뉴스 속보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며 말없이 다가와 지친 도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도준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없다고 속삭였고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잠옷차림의 새 아이가 우당탕 뛰어나와 아빠 다리에 매달렸고 도준은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한남동 저택의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녹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KM그룹의 회장실 풍경도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들이었다. 과거에는 오직 서류 더미와 결제판만이 냉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장난꾸러기 새 아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은의 사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강도준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시선이 액자에 머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곤 했는데 이는 비서실 직원들에게조차 낯설면서도 반가운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서 그룹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경영 철학에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오후 5시가 되자 도준은 칼같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재킷을 챙겨 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기 퇴근이었다. 그는 중요한 미팅이나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저녁 시간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가벼운 흥분을 느꼈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려올 그림들을 상상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도준 역시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며 회전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 아이가 튀어나와 도준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들은 서로 아빠를 먼저 안겠다고 아우성치며 도준의 바짓단을 잡아당겼고, 도준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렸다. 집안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도준에게는 그 무질서함이 완벽하게 정돈된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안락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의 뺨에 거칠게 수염을 비비며 장난을 쳤고,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가득 채웠다. 주방에서는 한지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도준은 아이들을 거실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다가가 지은의 허리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다녀왔다는 인사를 속삭였다. 지은은 간지러운 듯 몸을 움츠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도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를 반겨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나 경계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은 도준 덕분에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중단했던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되찾아 활기에 넘쳐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시끌벅적한 전쟁터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라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 침을 튀겼고 도준은 그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쳤다. 첫째가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심각하게 털어놓자 도준은 CEO로서의 협상 기술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조언해 주었고 지은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킥킥거렸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 대신 소박한 가정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훌륭한 만찬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공놀이를 시작했는데 그의 값비싼 셔츠는 금세 땀과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슛을 막아내기 위해 잔디밭을 구르며 몸을 사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빠를 이겼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이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음을 실감했다. 도준은 숨을 헐떡이며 잔디밭에 대자로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자신을 축복하는 듯 느껴졌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재우는 것은 하루 중 가장 고단하면서도 보람찬 마무리 의식이었다. 도준은 아이들의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새 아이가 차례로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들자 도준은 아이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굿나잇 키스를 남기고 방을 나왔다. 복도 조명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은은 수고했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테라스로 향했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준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혼 반지였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지은의 탄생석이 박힌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몇 달 후 KM그룹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 야외 정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을 초청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예식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도준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멋진 신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화동으로 나선 새 쌍둥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자 하객들은 귀여움에 탄성을 질렀고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줄의 단상 앞에 선 도준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고도 하객들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질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은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듯 벚꽃 잎이 흩날렸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어우러져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피로연은 격식 넘는 가든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도주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하객들과 어울려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풀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에 찬사를 보냈다. 최민석과 그 일당들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그룹 내의 불온한 세력들은 완전히 일소되어 도준의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그는 멀리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겸한 가족여행을 떠난 곳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도준은 아이들과 모래성 쌓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그는 회사 일이나 주가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의 가족에게만 집중했다. 아이들이 만든 삐뚤빼뚤한 모래성을 보며 도준은 이것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거대 기업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견고한 성임을 깨달았다. 지은은 파라솔 아래에 누워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준과 지은은 해변을 산책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3년 전에 그 하룻밤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묘한 운명을 느꼈다. 도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신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했다. 지은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며 우리 5 식구가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고 밤하늘의 은하수는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도준은 더욱 열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매진했는데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이익 창출이 아니었다. 그는 KM그룹을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는 보육시설 지원과 미혼모 가정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고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았다. 강도준은 이제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도준은 서재에서 아이들에게 줄 나무 그네를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 서투른 솜씨 탓에 손가락을 찢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완성된 그네를 정원나무에 매달고 아이들을 태워 밀어주는 도준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이 높이 날아오르며 지르는 환호성은 도준에게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고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지은이 다가와 시원한 주스를 건네며 땀을 닦아주었고 도준은 그녀의 손길에 사랑을 느꼈다. 해가 저물고 저택에 어둠이 내리자 거실의 창문 밖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준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우주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과거에 구독했던 늑대가 아닌 무리의 우두머리이자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도준은 그 달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하룻밤의 실수가 가져다준 이 기적 같은 선물들에 대해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는 다짐했다. 그는 지은이 기다리고 있는 침실로 향하며 방문을 조용히 닫았고 복되는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강도준의 이야기는 차가운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앞길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